2012년 푸틴 3기가 출범하면서 점점 이렇게 좀 또렷해지는 러시아 외교 전략의 두 가지 대전략은 다국 질서화 그리고 영향권 완충지대 확대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우리 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국동의 안보 또 점점 커지고 있는 반중반노의 나토 플러스 IP4라는 이제 글로벌 안보 구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북한을 좀 완충지대화하는 그 동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새 러시아 사람들이 대놓고 하는 얘기가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판 나토를 러시아와 직면하게 한다. 뭐 그런 말을 이제 대놓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는 미중러라는 대삼각에서 한미라는 이제 소삼각이 활성화되면서 그거에 대응하는 대응 소삼각으로 이제 북중러의 필요성을 러시아가 최근 진행된 북러 밀착을 추동력으로 러시아가 선도하고 있는 이 3국이 합의했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이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있는 그런 이제 문제로 보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대외 정책이 상당히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북중러 연대도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에 따라서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중, 미북 관계에 따라서 우선 이제 미러 관계는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일각에서는 중국 압박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러 관계 개선이 북중러 연대를 조금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쟁점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쟁점은 이제 북미 관계죠. 트럼프 일기 때처럼 북미 관계가 협상이 재시도돼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전 박사님 말씀하신 중국 문제인데 만약에 미국의 중국 압박이 트럼프가 공언하는 대로 굉장히 강화된다면 북중러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양가적 입장을 갖췄던 중국이 북한이나 러시아를 반미 카드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동기가 커질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예측해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 방향을 조금 제시해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북중러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북중러가 공식화되거나 연대가 실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북러, 중북, 중러 관계 이렇게 양자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상 북중러 연대의 기능을 하는 선순환적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나머지 주장은 실제 양자 관계는 그렇게 활성화됐다기보다는 각자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중러 연대는 불완전한 비대칭 동거 관계다. 이제 그런 주장으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좀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북러 관계를 보면 북러 관계가 혈연 관계로 상당히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북러 관계의 그 아킬레스건은 아까도 이제 우리 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대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제재의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고급 군사 기술 그런 수준에서는 역시 좀 격차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북한 중국 관계는 형식적으로 혈맹 관계이긴 한데
그 61년 조약이 2021년에 갱신될 때 실제로 군사동맹 조약도 갱신됐는지가 불확실하고 무엇보다 61년 이후에 한 번도 합동 군사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안보적인 관계로 엮인다는 주장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중로 관계는 조금 논란이 있고요.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중로 관계는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러시아 내 의견은 현재의 중로 관계는 호의적 중립 관계에 가깝다는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우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일부 부분에서 중국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내 여론이 지금 러시아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조금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그 모디 총리 베트남 방문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 대항해서 베트남과 인도를 활용하는 외교는 러시아의 전통적 대중 견제 외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대중 의존 심화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중러는 정책 조정 또는 미시적 문제의 의견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학술적으로 좀 정의한다면 전략적 제휴에 좀 가까운 이익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유연하게 관계가 언제든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좀 그런 관계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 미러 관계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로 키스 켈로그를 임명했고, 켈로그의 안이 100% 확인된 건 아니고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떠 있는데요.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러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지향한다. 이제 두 번째는 나토 가입을 10년 연기한다. 이제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상실을 인정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러한 협상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인다면 추가 안보를 제공한다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방식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비용 부담 문제. 두 번째는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문제. 또 세 번째는 지금 대러 제재가 2만 건입니다. 이란 제재가 3천 건이었거든요. 이란 제재도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제재 완화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2만 건 제재 완화라는 게 어떤 속도로 가능한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트럼프 1기를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1기에서 소위 말하는 리버스 닉슨, 러시아를 포용해서 중국에서 이격시켜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그런 전략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적대국 제재 대응법의 행정명령을 만든 게 트럼프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에너지 안보 핍스라고 하죠. 그 법을 만든 것도 트럼프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제블린이나 무기 제공을 처음 승인한 대통령도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만 믿고 이 문제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흐를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다. 또 미국의 국내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반적으로 대개 대통령이 외교 정책만은 조금 초당적으로 또 조금 좀 구조적 요인을 따라가는 경향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실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러 외교에서 얼마나 입장 차이를 보일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무엇보다도 EU가 무조건 러시아에게 유리한 대러 포지셔닝을
이유가 반대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보다 미러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 제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 대중 압박 강화를 해서 혹시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뭐 다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부정적이거나 이제 소극적이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미국과 여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불량 국가와 엮일 수 없다는 게 그 기본 요지고, 무엇보다도 내심 영향권 국가인 북한에 러시아가 영향권을 분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신기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 북러 연대, 북러 밀착에 대해서 사전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건 러시아의 다수설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뭐 이번 카잔 브릭스 정상회담처럼 러중 정상회담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일견 손 안 대고 코 푸는 효과를 논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 또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지 못하는데 북한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북러 밀착은 한국이나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선의에 호소해야 되는, 지금 저희 정부의 입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느 정도의 입장을 취하냐 하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핵 문제 격화에 의한 정치적 부담을 지기는 전에까지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 관리의 수단은 아마도 경제 수단이나 제재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일부 지방은행이 러시아에 대한 결제를 지연시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하이테크 기업이 러시아 공장을 철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럼프의 대중 외교가 어떨까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이 문제의 어록이 대략 한 25장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용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대중 문제에서 트럼프의 우선적 관심은 안보보다는 경제 문제다. 따라서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를 격화시켜서 통상 문제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통상 문제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안보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중국 문제 해결을 다자주의보다는, 바이든처럼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적인 또는 독자적 입장을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에게는 대응의 기회를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이 트럼프는 한미일 공조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대신 본인이 2017년 부활시킨 지금은 굉장히 경제 의제 중심의 쿼드 활성화 문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중 관계가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가동해야 될 만큼 안보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이제 세 번째, 북러 밀착 지속 가능성 문제고요. 저도 초기에는 북러 밀착은 지속 가능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이나 이런 필요성이 약하게 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이었는데 점차 북러가 지금 하는 여러 혈맹 관계를 보고 또 이제 핵교리 개정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외교 문서를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러 밀착의 전략적 조응성은 상당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혈맹 관계는 아까 전 박사님의 예상과 제가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는 군사 협력의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더더욱이 지금 북한이 가장 취약한 항공기와 방공망 제공을 통해서 군수산업의 밸류체인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고도화될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려사항은 역시 핵 문제인데요. 요새 이제 러시아의 조금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푸틴 측근들의 이제 얘기는 핵 타사 중입니다. 러시아가 NPT 체제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건 곡식 입장이지만 깨놓고 얘기하면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이미 쑥대밭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2026년 유스타트 재연장 문제도 지금 러시아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핵 교리를 개정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의 군사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 억지 기반의 교리입니다. 모든 군사 전략이 이제 핵과 연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북러 관계는 속도 조절은 들어가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결론으로 제 나름대로 4가지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북중러 협력은 속도 저지를 거치는 장기 추세와 경향은 트럼프 2기에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 북러 관계는 장기 전략적 조용성을 갖추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A&B로 만약에 조기의 북미 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도 아주 나중에 가는 관계로 간다면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격시키기는 어렵다. 두 번째 결론은 트럼프 2기에서 미러 관계 개선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러 관계를 이격시키기는 어렵다. 현재의 경제 의존성이나 현재 중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셋째, 트럼프 2기에서 대중 압박 강화로 중국이 북한이나 러시아를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공식화하거나 기능화하는 단계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반미의 공동적 입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글로벌 사우스를 네트워크로 더 확대하는 무언가 글로벌 반미 구조의 노력 맥락에 북중로도 포함될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응 방안은 제가 얘기해봐야 아무도 들어주지는 않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핵을 공동 자산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우산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안경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이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혼란한 시기에 한국의 입장은 경시되거나 소홀해질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제가 러시아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은 장기적으로 5+1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충분한 경제적, 전략적 이익이 공유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면 아까 우리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러 외교의 레드라인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뭐 상황적 대응 하는데 저희가 전혀 그 상황이 어느 상황에 어느 대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 고도화 관련 군사 기술 제공은 레드라인으로 보고요. 그거는 국교 단절을 감춰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이전 단계라면 불필요한 메시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외교적 수단 러시아가 제일 겁내는 건 유엔 안보리 지위 유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러시아도 걱정하기 때문에 그 외교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 경제적 인센티브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알게 모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여러 나라 정권을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준 인플레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숄츠도 거의 나갈 것 같고 마크롱도 요새 어렵죠. 이제 사실 우리도 전기값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북러 관계를 띄워놓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게 현재는 북러 관계를 띄워놓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전략적 관리를 잘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